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고 대통령실이 공개했습니다. 지난 3분기 주요 상장사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이 또다시 역대 최대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조 원이 넘는 환율 이익과 고수익 모델 판매 증가 덕분인데 미 인플레법 영향이 본격 반영되는 내년 상반기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올해 국내 스타트업들이 유치한 투자금이 지난해보다 7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지원도 일부 업종에 한정돼 있어 투자 혹한기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브라질과 인도 증시는 올 들어 10% 넘게 뛰었습니다. 인도의 2분기 GDP 성장률이 13.5%에 달하는 등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들 나라에 투자한 펀드도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정점을 찍었나 싶던 물가가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5달 연속 전년비 5%가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식 물가는 3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장하는 물가 10월 정점론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전민정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6%대로 치솟았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 8월에 이어 지난달까지 두 달 연속 5% 중반대를 기록하며 오름세가 주춤해졌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꺾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정부는 물가 10월 정점론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10월 정점론에서 오늘 이거 보시고도 변함이 없으신가요? 예, 저는 제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정점을 찍으면 급격하게 쭉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는 속도는 완만하게 내려올 거다. 하지만 아직 물가 상승세 둔화에 대한 체감은 어렵습니다.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농산물 가격과 외식 물가가 여전히 고공행진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입니다. 김장철을 앞뒀지만 작황이 좋지 않았던 배추와 무가 90% 넘게 폭등하면서 채소류 가격은 1년 전보다 22%나 뛰었고 외식 물가 상승률은 치킨과 생선회 등이 크게 오르며 92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두 달째 물가 상승률이 꺾였던 건 국제유가 하락 덕분. 하지만 안정세를 보이나 싶었던 유가마저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대규모 원유 감산 계획을 밝히면서 다시 꿈틀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도 변수입니다. 이달 1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모두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가 0.3%포인트가량 더 상승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입니다. 여기에 1,40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은 원자재 등 수입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환율 급등세가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을 증대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전기가스 요금하고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이 예정돼 있는 것도 상당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10월 달에 오르면 11월, 12월 다 오르는 식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렇듯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한국은행도 상승률은 소폭 낮아졌지만 내년 초까지 5에서 6%대의 오름세가 계속될 것이라며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를 내놓은 상황. 10월엔 소비자 물가가 다시 6%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물가 정점 시기가 정부 예상보다 더 뒤로 밀릴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적기에 대응하고 이달 중 김장철 채소류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해 생활 물가 잡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물가가 또 다른 국면에 진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지난달까지는 이 물가 상승세가 둔화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그러나 이달 초부터 인상된 공공요금이 향후 이 지표에 반영이 되면 물가지수는 다시 상승할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밤에 예정된 이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대규모 감산이 예상되는 점도 물가 상승 우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산유국들은 국제유가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루 100만 배럴에서 최대 200만 배럴까지 감산할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30달러 가까이 폭등했던 국제유가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정책과 경기 침체로 수요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6월부터 4개월 내리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산은 지난 2020년 하루 1,000만 배럴 감산 이후 가장 큰 규모가 될 전망인데요. 감산 최저 예상치인 이 100만 배럴은 전 세계 원유 수요의 1%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대규모 감산에 대한 우려는 이미 시장에 선 반영되고 있습니다. 70달러 선까지 내려왔던 이 WTI는 일주일 새에 14%가량 급등하면서 90달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국제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물가지수는 이 공공요금 인상과 또 국제유가 상승이 반영되면 향후 더 올라갈 전망입니다. 네, 이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달러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러시아나 사우디 같은 이런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기름을 팔아도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 두 나라를 중심으로 이제 감산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이유도 그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겠는데. 만약에 유가가 오른다고 한다면 경기에는 당연히 부담을 줄 수밖에 없겠죠. 특히 뭐 미국도 당연히 경기에 부담을 겪겠지만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이 부담이 좀 심화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뭐 지금까지는 유가가 어느 정도 좀 소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뭐 받았다고는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 환율은 계속 올랐거든요. 그 때문에 뭐 신흥국들 입장에서는 계속 비싼 값에 기름을 사들여올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뭐 연준이 얼마나 금리를 더 올릴지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쉽게 예단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역사상 유례가 없이 유가도 오르고 그 상황에서 환율도 같이 오른다 이러면은 신흥국 입장에서는 이중 부담을 우려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그래서인지 아침까지만 해도 이제 연준 피벗이라고 하죠. 연준이 어떤 긴축 강도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증시가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오늘 결과적으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역시 물가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봐야겠죠? 맞습니다. 전날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PMI에 이어서 간밤에 발표된 8월 채용 공고 건수까지 전월 대비 둔화된 것으로 나오면서 연준의 이 긴축 속도에 완화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이는 간밤 미국 증시의 상승 재료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유가 반등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커진다면 연준은 고강도 긴축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앞서 미국 증시를 끌어올린 연준의 피봇 기대감에 대해서 이 시장이 이러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아직 조금 이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동안 연준은 인플레이션 우려 해소가 최우선 과제임을 여러 차례 언급해 왔는데요. 이를 위해서 긴축 정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이 연준의 피봇 타이밍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미국 증시 상승에 대해서도 나스닥 지수가 지난 6월에 기록했던 전저점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저점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지 그 외에 유의미한 내용은 없다라는 분석입니다. 연준 위원들 역시 계속해서 고강도 긴축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간밤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는 이 물가가 여전히 높다면서 물가 안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이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이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로 낮아질 때까지 긴축 정책을 유지한다면서 연준은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무엇을 판단하든 아직은 좀 이르다는 평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환율은 그나마 좀 크게 내렸고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금통위에서 50bp 올릴까요? 이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미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면 한국은행은 물가 방어에 더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빅스텝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상황인데요. 연준이 9월 FOMC에서 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한미 금리 격차는 75bp까지 벌어졌습니다. 연준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4.55%까지 올릴 것으로 예고하는 등 고강도 긴축 정책을 시사하고 있어서 이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함께 커진다는 겁니다. 한미 금리 격차 이 확대로 원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 공공요금 인상과 국제유가 상승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수입 물가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 물가는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화 가치 하락은 국내 시장에 투자한 이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을 가속화시켜서 증시에도 악재가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번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의 빅스텝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경호 부총리 발언이 좀 심상치가 않았거든요. 물가 정점을 10월로 계속 유지를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뭐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요즘 분위기는 또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은행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멘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를 25bp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을 고수하겠다라고 앞서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행이 이 다음 주 금통위에서 베이비 스텝을 단행하고 연준이 이 다음 달 11월 FOMC에서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에 나서게 되면 한미 금리 격차는 125포인트까지 5bp까지 커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이창용 총재는 이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주장했을 때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라면서 이 통화 정책의 속도의 전환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여전히 베이비 스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터뷰 보고 오겠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국제금융시장이 환경이 바뀌면서 빅스텝 가능성을 제시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기재부 장관이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빅스텝으로 가는 건 경기 침체라든지 가계부채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하고 기재부하고 의견이 약간 조율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일반적인 예상은 원래 한국은행이 0.5%포인트 빅스텝으로 갈 거란 예상이 더 많았는데 기재부 장관이 부정적인 뉘앙스를 보이면서 이번에 금통위에서 0.25%포인트 포인트로 갈지 0.5%포인트로 갈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급격한 금리 인상이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는 이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네. 이 9월 한 달 동안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00원이 올랐거든요. 이런 경험을 하고도 한미 금리 격차를 더 벌린다. 이 옳은 선택일지 모르겠습니다. 금통위의 독립성 이번 기회에 한번 테스트해 보죠.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방한 중인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을 만났습니다. 역시나 세계적인 팹리스 ARM 관련 협력 논의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산업부 정재훈 기자와 사안 다뤄보겠습니다. 정 기자, 일단 시장의 기대가 컸었는데 지금 전해지는 내용들 보면은 조금 애매한 분위기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확인이 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만났다는 것에 조금 더 의미를 맞춰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시장에서는 저희도 몇 번 보도를 해드렸지만 뭐 대형 M&A가 임박했다는 시기 얘기부터 해서 암에 대한 삼성전자의 어떤 지분 투자나 인수 합병까지도 이래 모든 시나리오가 고려가 됐었는데. 예. 어제 이제 만났는데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인 논의 방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에서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확인이 된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부회장과 손 회장이 이제 어제 늦은 오후에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만났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반도체 수장인 경계현 사장과 모바일 부문 수장인 노태문 사장이 동석을 했고요. 네. 손정희 회장은 이제 르네하스 암 최고 경영자 CEO와 함께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저녁 만찬까지 조금 같이 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이 부회장이 이제 지난달 손 회장과의 좀 만남을 예고를 했고 지난 1일에 손 회장이 긴급 방한을 하면서 암 관련 논의가 긴급 물살을 탈 거라는 전망이 좀 나왔었죠. 이 때문에 두 사람 만남 자체가 어떤 빅딜의 예고편이 아니냐는 그런 추측이 조금 나왔었습니다. 예. 이번 방문에서 손 회장은 이 부회장에게 이제 삼성과 암의 중장기적인 어떤 포괄적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정도만 좀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예. 삼성 측에서는 근데 이날 만남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히거나 뭐 인정을 하거나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괄적 협력 방안이라 함은 어떤 협력들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이제 올해 초부터 조금 더 많이 나왔던 얘기들인데요. 일단 사실 확인이 좀 되지 않은 사안이라서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그러니까 재계에서 나오는 어떤 추측들을 좀 전해드리면요. 예. 이제 매각 인수 관련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면 어떤 사업적 협력 방안이 좀 나왔지 않을까라는 그런 재계의 시각이 좀 있습니다. 이날 회동에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모바일 그리고 반도체 수장들이 함께 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이제 모바일 AP와 사물인터넷 칩 설계에서 강자인 암의 어떤 기술적 협력이나 인적 교류 등을 좀 삼성전자와 논의했을 가능성이 조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현재 삼성전자도 매년 암에 뭐 라이선스 사용료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 협력 방안을 좀 고려했을 그런 가능성을 이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몇 달 동안 기대를 모았던 회동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쉬운 목소리도 분명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 취임을 앞뒀기 때문에 좀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회장이 회장 취임을 앞두고 좀 뭐 대형 M&A나 빅딜을 예. 성사시켜야 어떤 이런 자리가 마련된다는 그런 시각도 있었는데요. 네. 근데 지금 좀 상황상 글로벌 좀 경기 침체가 심화돼 있고 또 이제 달러 투자, 그러니까 외화 투자를 많이 하기가 환율 상황도 그렇죠. 지금 많이 좋지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손정희 회장과의 이제 개인적인 M&A 딜로 좀 봤을 때 사실 이 부회장보다 급한 거는 손 회장이 훨씬 급합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제 소프트뱅크 그룹이 이제 비전 펀드의 어떤 투자 실패와 연이은 경기 좀 침체로 인해서 순손실만 50조 원, 우리 돈으로 예. 50조 원 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현금 흐름이나 이런 측면에서 훨씬 더 좀 긴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만남 이후에도 손 회장이 어떤 계속적으로 암에 대해서 어떤 협력을 제안을 한다면 이제 곧 상장, 그러니까 IPO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지분 투자나 이런 방향을 계속 제안할 수는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네덜란드 ASML도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해서 예. 한 3% 갖고 있다 지금 한 1.5%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외화 투자에 불리한 환율 상황에서 뭐 독과점 규제로 사실상 단독 인수도 힘든 상황에서 예.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굳이 무리한 행보를 이어나갈 그런 필요는 없는 것이죠. 암 이외에도 사실 소프트뱅크가 삼성전자에게 좀 제안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이제 업계에서 좀 분석을 해보면은 예.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노리는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그다음에 로봇 기업, 예를 들어 이제 물류 자동 로봇 기술을 보유한 오토스토어 같은 회사가 이제 소프트뱅크 그룹이 좀 지분 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인수 제안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소프트뱅크는 2년 전에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에도 당시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금 한 1조 원 정도에 이제 팔아서 현대자동차 그룹이 좀 가지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예를 들 수 있고 이제 인공지능이나 로봇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인이 된 거는 만났다까지고 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재용 부회장과 손정희 회장의 회동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네, 지난 3분기 주요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은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영향이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산업부 강미성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강 기자, 우선 뭐 현대차, 기아 3분기 실적 역대 최대치 또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네, 현대차와 기아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현대차의 3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6% 늘어난 36조 원에 육박하고 영업이익은 102% 늘어나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기아의 경우는 3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6% 늘어나 약 21조 원, 영업이익은 76% 늘어나 증가한 2조 원에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이제 경기 침체 우려로 주요 상장사들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깜짝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주요 상장사들 전망치랑은 굉장히 상반되는 흐름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역대급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네, 먼저 환율 효과가 가장 큰데요. 1,400원대 초중반까지 치솟은 고환율 덕분입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이제 50% 이상이 수출 물량인데요. 판매 대금을 달러로 받기 때문에 이제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이 다른 기업보다 현대차 그룹은 굉장히 큽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제 1% 오를 때마다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500억 원, 기아는 3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3분기 평균 환율이 약 15%가량 올랐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현대차와 기아가 환율 효과만으로 약 1조 2천억 원의 추가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는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인센티브를 좀 줄인 점인데요. 네. 현재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게 딜러한테 주는 인센티브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반도체 이제 대란 속에서 이제 자동차 시장이 공급자 우위로 지금 나타나면서 2분기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주는 그 인센티브를 2분기보다 118달러 이상 줄이고도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1%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단순히 환율이나 인센티브 축소가 이번 뭐 호실적의 배경이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뭐 이런 걸로만 이런 역대급 실적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또 다른 요인이 있었을까요? 네,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자동차 시장의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자동차를 잘 팔았습니다. 다올 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상분기에도 현대차의 평균 판매 단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현대차의 경우 17%, 기아는 2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사들이 원자재 값과 물류비 상승 등의 이유로 가격을 줄줄이 이제 올리면서 현대차도 손쉽게 판매 가격을 올려 수익 개선에 효과를 좀 봤습니다. 제네시스와 SUV 등 고수익 모델에 대한 판매량도 높아지고 있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보통 자동차 회사의 적정 재고는 2에서 3개월 정도인데 현재 현대차 그룹의 재고 일수는 최대 1개월로 전해집니다. 만들자마자 바로 출고되기 바쁠 정도의 셈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역대급 실적이 기대된다니까 반갑기는 한데 사실 앞으로의 실적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 거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이 큰 부분이긴 했는데 오늘 뭐 바이든 대통령이 보낸 서한이 좀 공개됐는데 이 부분에서 뭐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거든요. 우려를 좀 덜어도 되는 부분일까요? 네, 오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서 IR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이해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자라는 이제 뜻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현대차가 IRA 예외 조항에 포함되거나 유예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 9월 미국 내 현대차 이제 아이오닉 5와 EV6의 판매량이 최대 20% 가까이 줄었는데요. 8월 중순에 발언된 IRA 타격이 현실화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생산 속도 지연으로 자동차 출고량이 줄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이제 계약 시점이 아니라 소비자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집계가 되는데요. 시기적으로 보면 IRA 발효 전인 5에서 6개월 전에 계약된 물량들입니다. IRA에 따른 판매 영향은 내년 상반기에 실질적으로 이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11월 미국 중간 선거 이후 현대차 IRA 적용 유예 여부가 이제 결정될 전망인데 이 시점으로 앞으로 현대차의 실적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고공행진 중인 환율 역시 현대차의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수입해오는 부품이 이제 계속 오르게 되면 비용 부담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연말까지 이렇게 고환율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서 4분기까지는 환율 효과에 따른 수익이 더 클 것으로 좀 예상됩니다. 또 경기 침체 장기화로 내처만 원을 이제 포기하는 사람도 늘어날 수도 있지만 연말까지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국내 벤처 스타트업들의 자금난이 위기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여파로 투자를 못 받아 문을 닫는 벤처 스타트업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IT 바이오부 신동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사실 2년 전만 해도 벤처 스타트업 시장 굉장히 활발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상반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시장이 줄어든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본격적인 혹한기가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금리 인상 여파로 투자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많은 벤처 스타트업이 자금 경색으로 허덕이는 모습입니다. 실제 일선에 있는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올해 이 국내 스타트업이 유치한 투자 금액이 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이렇게 대답한 스타트업은 불과 16%대에 그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반대로 나머지 84%는 이제 줄었거나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투자가 줄었다고 답한 기업의 절반가량이 또 투자 금액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50%나 줄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체감하기로는 투자액이 절반으로 줄었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는 더 많이 감소했다라는 통계도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 7월 기준으로 이 국내 스타트업이 유치한 투자액은 8,400억 원입니다. 표를 보시면은 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은 약 한
한 70% 넘게 줄었습니다. 이 기간을 넓히면 투자 감소세는 더 확연하게 보이는데요. 올해 상반기 VC의 투자액은 약 4조 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약 6천억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올해 2, 4분기 투자액 역시 직전 분기보다 1,600억 원가량 감소하는 등 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 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투자를 못 받아 이 문 닫는 신생 스타트업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성장성을 인정받아 이름이 많이 알려진 스타트업이 이제 폐업 기로에 놓이는 일도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치가 이 정도면은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상당히 좀 침울할 것 같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실제로 알아보니까 이 최근 회원 75만 명의 수산물 당일 배송 서비스 업체죠. 이 오늘회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오늘식탁의 경우 이 최근 전 직원 80여 명을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게임사 이 베스파 같은 경우에도 지난 6월에 직원 105명 전원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는데요. 예. 이 대규모 투자를 받으면서 주목받았던 모바일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 유저헤빗이라는 곳은 지난달 아예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 창업 3년 차에서 7년 차 데스밸리, 즉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우는 이 시기를 넘고도 이 추가 투자 유치에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이 몇몇 기업들의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취재해 보니까 이 투자금을 유치를 못해서 인원을 감축하거나 뭐 월세조차 내지 못해서 이 회사를 아예 이제 옮기는 경우도 허다했고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문을 닫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또 M&A 또한 이뤄진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 79곳의 스타트업이 이 다른 기업에 인수 합병됐으면서 이 중 절반은 이 스타트업이 또 스타트업을 인수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요즘 부쩍 M&A 관련 소식들이 좀 많이 들려오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예. 드는데 실제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봤더니 분위기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이 과거에는 미래 성장성이 좋으면 투자를 해줬는데 이제는 실적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좋은 기술을 갖고도 어려움에 직면한 벤처기업들을 고영욱 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보관 용기를 꽂자 신선한 콜드브루 커피가 잔에 채워집니다. 앰플 방식의 이 커피는 국내 스타트업 엔투폴스가 개발한 겁니다. 유명 백화점 시음 행사에서 하루 300만 원씩 팔려나가고 미국 슈퍼마켓 체인점 크로거로부터 500만 개 납품 제안을 받아 계약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내외에서 밀려드는 제안만 100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물량을 맞추려면 20억 원가량을 들여 생산 설비를 늘려야 하는데 이 돈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많은 오더가 들어오면 올수록 감당이 안 된다. 우리가 생산을 해서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닌데 지금 계속 놓치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의 미래 가치와 지금 현재 오더를 받은 거를 생산을 해서 해줄 수 있는 사실 그런 투자자를 만나는 게 너무도 어렵습니다. 애니메이션 웹진 플랫폼 아니나를 운영하는 애니다이어리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하루 이용자가 30배가량 늘어나도 자금이 부족해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0여 차례에 걸쳐 투자사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좌절했습니다. 뽀로로 같은 것도 아니면은 아기상어 같은 것도 뭐 1억만 뷰 넘었고 기네스 했고 막 그걸 다 했어도 불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돈이 되겠어라는 게. 인공지능, IT, 4차 산업, 뭐 콘텐츠라고 하면은 영상, 웹툰, 게임이지 애니메이션이 아니다 보니까. 이들 기업이 투자 유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겪은 어려움은 투자사들의 보수적인 태도입니다. 기업의 성장성보다 과거 실적을 따지고 인기 있는 IT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받습니다. 스타트업은 결국 그것의 혁신성이나 성장성을 보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뭐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대자 그래서 가령 매출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충분히 혁신성과 성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하는 지원 기준에서 탈락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뭐 그런 게 좀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소식에 스타트업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예, 주문이 100억 원이나 밀리고 이용자가 30배나 늘어나는데도 투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투자는 타이밍인데 좀 상당히 안타깝네요. 네, 업종에 따라서 투자도 좀 빈부격차가 생기는 모양인데 저 정도 인기라면 굳이 뭐 업종을 따져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취재한 결과 이 정부 기관 쪽에서도 이 업종을 조금 편중을 해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최근 직접 만나본 한 F&B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이 정부에서 진행하는 투자 기준에 대해 너무 현실과 거리가 있고 또 낡은 관습만을 내세운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벤처 스타트업의 특성상 이 최근 매출이 아무래도 미미할 수밖에 없고 또 적자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기보의 경우 이 투자 유치 기준에 이 실적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고 합니다. 여기에 기술보증기금 예, 맞습니다. 기술보증기금 기보 같은 경우에 그랬는데 여기에 이 R&D 사업 투자는 이 SW 쪽, 즉 소프트웨어 쪽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는데요. 물론 최근 이 기보가 보증을 확대하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은요. 결국 이 앞서 리포트에서 봤듯이 소위 되는 곳에만 투자가 집중되는 이 투자 부익부 빈익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벤처 투자 예산도 줄었다고 합니다. 이 민간 투자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이 정부의 모태펀드 벤처 투자 예산 역시 대폭 줄었다고 합니다. 지금 신성장 동력을 발굴을 하려면 오히려 예산을 늘려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예산을 오히려 정부가 줄였다고요. 어째서입니까? 일단 정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벤처 스타트업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최근 금리 인상 여파에다가 또 경기 침체가 다가오면서 글로벌 시장이 좋지 않은데 이제 실제 상황에서는 이제 벤처 투자 업계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투자금을 늘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 쪽에서는 오히려 대폭 예산을 줄였다는데요. 결국엔 좀 현실 상황과 맞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좀 이렇게 정부가 뭘 중요한 부분에서 예산 줄였다는 얘기가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두고 이제 한편에서는 그동안은 투자 시장이 좀 너무 무분별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최근 수년 동안은 이 돈이 넘쳐났던 시기였죠. 그런데 이제는 옥석 가리기를 하는 때가 왔다. 뭐 이런 일각에서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중 유동성이 넘치던 시절에는 벤처 투자업계 VC라든지 PE 등이 이 투자가들이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이 고금리로 인해서 이 경기 침체도 나오는 상황에서 투자 혹한기가 된 지금 진짜 성장성이 있고 미래성을 따지면서 이제 기업 순이익을 따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IT 바이오부 신동우 기자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이른바 국민주로 불리는 종목들의 주가가 많게는 40%까지도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는데 실망한 투자자들의 이탈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과 원달러 환율 상승,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국내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코스피는 한 달 전만 해도 2,500선을 횡보했는데 지수가 2,200까지 내려오면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가 급락했고 SK하이닉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내줄 뻔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는 더 처참한 수준으로 두 종목 모두 시총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위기입니다. 투자자별로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상당히 컸습니다. 9월 한 달간 개인이 순매수한 종목 상위권에는 국민주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네이버와 카카오가 모두 있습니다. 같은 기간 이들 종목은 주가가 급락하면서 최대 40% 이상 손실을 입었습니다. 연말까지 미국이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어 개인 투자자들은 물타기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사실 좀 견뎌나가는 구간인 것 같고요. 당장은 지금 연준이 경기를 망가뜨리더라도 금리를 더 높이겠다라고 작정을 한 상황이라 변곡점이 나오기는 되게 어렵고 변곡점은 아마 찬바람 좀 거치고 봄바람 불 때쯤이면 좀 변곡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고요.
특히 대출금리 인상으로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손절후 주식시장에서 이탈한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50조 8천억 원으로 2달 새 8조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 증시가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브라질과 인도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올해 발군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20% 가까이 조정을 받는 동안 이들 두 나라 증시가 오히려 10% 넘게 상승한 덕분인데 배경이 뭔지 김종학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브라질과 인도, 인도네시아 증시가 강한 회복을 보인 배경은 코로나로 인해 멈췄던 경기를 빠르게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법인세 인하와 제조업 육성책을 꺼내며 올해 2분기에만 GDP 증가율이 13.5%에 달할 정도로 경기가 화랑입니다. 이달 초 대선을 치른 브라질은 치솟던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올해 2.7%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천연가스와 원유, 농산물 등 수출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원자재 강세 수혜까지 더해져 글로벌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주식시장이 금리 인상 충격에 20% 가까운 조정을 받았지만 브라질 증시는 11%나 올랐고 연초 하락하던 인도 증시도 3개월 만에 10% 넘게 뛰었습니다. 이들 나라에 투자한 지역별 펀드 수익률도 각각 13%와 6%로 현재 마이너스로 손실 구간에 있는 미국, 유럽, 일본 펀드를 크게 앞섭니다. 테슬라와 배터리 원료 니켈 공급 계약을 맺은 세계 최대 철광석 기업인 발레, 정유회사 페트로브라스와 금융회사 등의 주가 상승으로 개별 펀드 수익률도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멀티에셋 자산운용이 내놓은 브라질 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최고 27%에 달하고 하나 브라질 펀드는 24%, 인도 증시를 바탕으로 한 레버리지 ETF는 최근 3개월간 27.7% 성과를 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긴축 후유증으로 내년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들 세 나라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다들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브라질은 정부 정책으로 효과적으로 작동하면서 물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요.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려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요. 저희는 5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때부터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방어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보다 앞서 기준금리를 연 13.75%까지 높인 브라질은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자 지난달 처음 금리를 동결하고 내년부터 금리를 내려 경기 부양에 나설 여력을 키웠습니다. 이를 통해 브라질 헤알화는 달러화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채권 시장 강세도 지속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공급망 재편으로 중국의 빈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인도 역시 내년 7%대 성장률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경기를 안정시키고 에너지 가격 상승에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신흥국 금융시장의 강세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서 미래차 부품 개발에 배정된 예산이 3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래차 부품을 3개도 채 개발할 수 없는 규모라고 하는데 영세 부품사들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구조혁신 지원 R&D 사업 예산안입니다. 자체적으로 사업 전환을 추진하기 어려운 영세 부품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가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미래차 시대로의 변화로 사업 전환이 절실한 8,500여 개 영세 내연기관 부품업체 입장에선 꼭 필요한 지원 사업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사업에 배정한 예산은 30억 5천만 원뿐입니다. 미래차 관련 부품 하나를 만드는데 평균 13억 원이 드는 걸 고려하면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중소기업에서 요구되어지는 예산은 한 1조 정도가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30억 가지고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에 대한 세세한 실태 조사 없이 이제 무리하게 목표를 먼저 정하고 이제 추진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미래차 전환에 쓸 여유 자금이 없는 영세 자동차 부품사들은 정부의 지원 없이는 연구 개발에 나서기 어렵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0%에 육박하는 완성차 회사와 달리 부품사들의 영업이익률은 2%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마저도 중소부품사들은 1%대에 불과합니다. 미래차 전환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중기부는 기재부가 결정한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정부 아니고 해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지 모르네요. 자동차 부품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미래차 대응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상황,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월가 투자의 대가들로부터 지식을 전해 듣는 한경 글로벌 마켓 컨퍼런스가 미국 뉴욕에서 현지 시간으로 오늘 개막합니다. 첫날에는 세계 최대 미술품 경매 회사 크리스티 뉴욕 갤러리 투어를 시작으로 블록체인과 NFT 투자의 미래를 조명합니다. 또 둘째 날에는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 캐피털 회장과 에릭 로징그렌 전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 등 투자의 대가들이 시장을 진단하고 투자 전략을 공유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경제TV 방송과 한경 글로벌 마켓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손해보험사 메리츠 화재가 창립한 지 100년째를 맞았습니다. 특히 지난 2005년 한진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이후 시총은 20배, 자산은 10배 더 성장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지난 100년의 역사를 정리해봤습니다. 메리츠 화재는 1922년 민족 자본을 기반으로 한 조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모태로 100년 역사의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이후 동양화재로 사명을 변경하고 1956년 보험업계 최초로 대한증권거래소에 상장합니다. 1967년 한진그룹에 편입된 동양화재는 2005년 한진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후 제2의 창업 정신으로 메리츠 화재로 사명을 변경합니다. 메리츠 화재가 계열 분리될 당시 자산은 약 2조 7천억 원, 시가총액은 1,700억 원 수준. 메리츠 화재는 인재와 성과 중심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2022년 현재 자산 28조 원, 시가총액 3조 5,400억 원에 약 20배 성장이라는 기록적인 역사를 씁니다. 특히 2015년 김용범 부회장이 취임한 이후 메리츠 화재는 혁신 경영에 힘을 싣기 시작합니다. 김 부회장은 세상에 바꾸지 못할 것은 없다고 강조하며 모든 조직을 성과형 조직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보험업계의 획일화된 영업조직도 영업 점포를 모두 본사 직속으로 슬림화하는 작업을 통해 사업가형 점포장 제도를 시행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평생 파트너가 되도록 서로 노력하고 서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계기를 주고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파트너십입니다. 저를 믿고 우리 회사의 말을 믿고 다시 한번 전력을 다해 주십시오. 그 결과 메리츠 화재는 매년 최대 실적을 경신, 지난해에는 2005년 대비 25배나 급성장한 6,603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인재와 성과 중심 철학에 혁신을 더해 100년 역사를 써온 메리츠 화재. 앞으로의 미래 100년도 메리츠만의 혁신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100년간 쌓아온 경험 덕분인지 올해 메리츠 화재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쓸 거란 기대가 높습니다. AI 기반 음성봇 같은 고객 만족을 위한 혁신도 주목됩니다. 이어서 이민재 기자입니다. 메리츠 화재는 지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순이익 4,640억 원으로 퀀텀 점프해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쓸 전망입니다. 빅테크 진출과 법인 보험 대리점 채널 확대라는 환경 변화에도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객 만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고객 경험, 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차별화를 시도해온 것이 대표적입니다. 불안전 판매율은 매년 줄어 업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0.02%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메리츠 화재는 매출, 순이익, 시가총액 3가지 분야에서 업계 1위를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2025년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트리플 크라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100년 그때부터는 메리츠는 시장에서 업계 1위 회사의 지위를 유지, 성장해 나갈 것이다 하는 다짐을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 전략도 고객 만족을 위한 혁신이 주를 이룹니다. 인공지능 기반 음성봇, 디지털 ARS 등 고객 서비스 혁신을 하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신상품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 조직 운영 설계도 고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사업가형 본부장 제도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마음을 일치시키는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는 기초기본입니다. 설계사들이 진짜 여기 와서 출근하고 싶고 소득을 만들고 싶고 고객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쉽게 만드는 문화를 만든다면 저는 분명히 메리츠 화재 트리플 크라운을 위한 전속 채널 60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중심의 혁신 경영을 통해 100년간 꾸준히 성장해온 메리츠 화재.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목표를 시작으로 또 다른 100년 역사의 대장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 간의 소송전에서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밤 트위터의 주가 이 소송전의 새 국면 때문에 22.24%나 뛰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와의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원래 제시된 가격에 트위터를 인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지난 4월부터 이어졌던 머스크와 트위터의 인수 전쟁이 이제는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격변의 시기에 있는 이 두 기업의 주가 전망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말 끝이 없습니다. 6개월이나 지난 사안이라는 건데 이게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상황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지난 4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트위터가 가짜 계정, 이 보수로 알려진 자동화된 계정의 수를 잘못 알려줬다면서 불만을 제기한 건데요. 그리고 7월 8일에 머스크가 가짜 계정과 관련한 정보가 불충분하다면서 돌연 계약을 파기하게 됩니다. 이 트위터는 머스크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가 적법하지 않다면서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머스크를 고소하게 됩니다. 트위터가 제기한 소송은 머스크가 계약을 기존대로 진행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번 달 17일부터 이 법원에서 닷새 동안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트위터의 가짜 계정 수를 정확하게 잡아내기 위해 사용했던 이 프로그램이 머스크의 본인 개인 계정도 가짜로 판별하는 등 한계를 보이면서 머스크의 승소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머스크가 기존에 제시했던 가격으로 트위터를 인수하겠다, 다시 재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CEO가 조금 민망한 네. 상황이 된 건데 그러면은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이제는 좀 확실히 인수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월가에서는 인수가 성사될 가능성을 좀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은 이번 머스크의 입장 번복은 머스크가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이 명백한 신호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440억 달러 규모의 거래는 뭐 어떤 식으로든 완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시장에서도 이 인수 성사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습니다. 트위터는 22% 넘게 오른 52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머스크가 인수하기로 했던 440억 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이 주당 54.2달러인데요. 이보다 아직 낮은 주가인 셈입니다. 네. 이 트위터는 이런 변덕을 투자 기회로 활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행동주의 투자자 칼 아이카는요, 몇 개월 전부터 이 트위터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총 5억 달러어치를 매수하게 됐는데요. 이 평균 매수 단가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이용하면서 우리 돈으로 약 3,55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반면에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은 역시 좀 테슬라의 주주겠습니다. 네. 테슬라 주가 어제 장중에 6% 넘게 오르다가 트위터 인수가 재추진된다는 소식 때문에 이 상승분의 절반가량을 반납하면서 전 거래일보다 2.90% 오른 249.4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테슬라 주가에 이렇게 좀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그럼 테슬라에서는 역시나 자금 조달 이슈에 가장 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일단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 보유분을 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난 8월에도 머스크가 트위터의 인수 자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 테슬라의 주식 9조 원 가량을 매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머스크는 트위터와의 소송전에서 승소하게 되면 테슬라 주식 다시 사들일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지금처럼 승소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호재가 좀 사라졌다, 다소 악재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가 이틀째 상승 랠리를 보이면서 이 경쟁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는 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리비아는 13.8% 상승을 했고요. 니콜라도 11.3%, 루시드도 9.3%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테슬라 주가는 또다시 이 트위터 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모처럼의 상승 랠리를 누리지 못한 모습이었는데요. 테슬라 주주로서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그래도 일단 이번에는 인수 가능성이 좀 크다고 월가에서 전망을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일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크게 걱정이 되는 부분은 항상 일론 머스크 CEO의 발언에 시장이 네. 좀 많이 동요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장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과거에 머스크의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쳐왔고요. 그만큼 앞으로도 좀 주의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트위터가 이 인수전 국면에서 보였던 주가 흐름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트위터의 주가가 급변하는 모든 국면에서는 이 머스크의 발언들이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지난 4월 트위터가 이제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겠다라는 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만 무려 27%나 트위터의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머스크가 가짜 계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트위터의 주가 하락 국면을 맞는 모습입니다. 이후에 7월 8일에 머스크가 계약을 파기하면서 트위터의 주가는 $32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그러고 이번 인수 재추진 발표로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만큼 머스크의 발언이 트위터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죠. 네, 뭐 트위터 주주분들이라 하더라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더 신경이 쓰이는 건 테슬라 주가입니다. 테슬라 주가에는 이번 인수전 영향이 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선 이번 인수전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물론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동시에 놓치지 마셔야 되는 부분은 인수 이후에는 어떻게 전개될지도 주요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 로이터에서는 웨드부시증권을 인용해서 트위터의 재무 상황을 분석했는데요. 재무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이 리스크를 제기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위터의 부채, 레버리지 대출이 65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고요. 무담보 채권과 담보 채권이 각각 3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채권에서 지금 부채 현황을 살펴보시면 125억 달러의 큰 수준입니다. 네.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게 되면 자연히 좀 떠안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 머스크는 트위터 게시물을 통해서 트위터를 인수하게 된다면 이 슈퍼 어플리케이션인 X를 개발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트위터에 결제 기능을 장착해서 이커머스 또 자동차 호출과 공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6개월 동안 지난했던 트위터 인수전, 이제는 정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트위터와 테슬라의 주가 상황도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오늘 저희 뉴스플러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